자, 그럼 지금부터 제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15주 동안 매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지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별로 수업할 내용은 슬라이드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1주차 수업은 부동산과 생활경제 과목 전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는 부동산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의는 무엇인지, 또 부동산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부동산처럼 거래되는 준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차에 지금 과제로 표시가 되어 있는 퀘스처네어 조사는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간단한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우리가 4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내용 또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을 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왜 부동산과 생활경제라는 과목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또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요청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퀘스처네어에 응답을 해주시면 이 4주 이후에도 우리 15주까지 진행되는 수업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부동산의 특성과 시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억 하는 서울 반포에 있는 L땡 아파트 33평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죠.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가 전라남도 해남에 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15억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서울에서 5만원 하는 화장품은 전라남도에 가도 5만원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재화가 갖지 못하는 부동산의 입지적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이 일반 재화와 다르게 만들어지는 특성들,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2주차에 공부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거래, 매매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도 발달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부동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이 국지화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과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항상 등기부 등본을 띄워봅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열람을 하지만 어디에서 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열람하는지 또는 이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동산 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부동산 등기를 발급받아서 등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각 항목들을 짚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기를 읽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원룸, 이런 사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는 동영상 하나를 과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서울 당산동에서 청년 약 140명 정도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100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왜 등기부 등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주차 수업에 이어 4주차에는 부동산 거래와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고, 또 거래 과정에서 늘 갈등이 소지가 되고 있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중개사에게 우리가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중개사가 요청하는 만큼 다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계약 과정에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는 주택 청약제도와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5주차 수업은 사실 우리 부동산과 생활경제를 듣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5주차에는 한 분도 결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아직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택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 또 청약제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저렴하게 주택을 얻기 위해서, 또 사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겁니다. 특히나 우리 정부에서 젊은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창업주택, 신혼부부 주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청년 임대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청년 임대주택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청약통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러분이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꿔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5주에는 꼭 결석하지 마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주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3주차, 4주차, 5주, 6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주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쌍의 곱창집 사건이 있고,
또 서촌의 궁중족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대상은 누가 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상가 권리금과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문제는 문제가 무엇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고 이와 관련해서는 뒤편에서 관련된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동영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대명사가 된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중족발 사건은 2018년 6월 서울 서촌에서 족발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가 임대료를 4배 올린 건물주 이모 씨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건물주인 이 씨가 건물을 인수한 2016년부터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 이 씨는 그해 1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김 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족발집 사장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음식점 2009년부터 사장이 가게를 운영했고 건물주를 찾아가서 계약 갱신 망치를 기간이 휘두른 지났기 사건이 때문에 있었습니다. 자, 임대료 법원이 문제 때문이었다고 건물주 이 하는데요. 씨 손을 갈등을 빚다가 들어줘서 결국 폭행으로까지 2017년 번졌습니다. 10월 먼저 이후에 CCTV에 담긴 12차례의 모습 강제 영상으로 집행이 보시겠습니다.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예, 저항하는 어제 아침 8시 김 씨의 손가락이 20분쯤이었습니다. 절단되는 강남의 사고가 청담동의 한 발생하기도 골목인데요. 한 이런 남성이 강제 집행 둔기를 휘두르고 이후에 있고 또 다른 남성은 족발집 도망가면서 사장 김 저항하려고 씨는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매일 당하고 아침 있는 그런 건물주 모습을 집 볼 수가 앞에서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자, 계속해서 벌이던 이렇게 중에 쫓기는 건물주와 현장이 마주치자 계속됐었는데요. 망치를 자, 이 휘두르게 사건의 되면서 발단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건물주, 되기도 지금 했습니다. 쫓겨가는 사람이 바로 건물주인데요. 그럼 임대료를 영상 한번 4배 보시겠습니다. 올리면서 그 가게에 있었던 영업주가 와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임대료가 지금 4배 이상, 4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빚어진 갈등이 이런 사건까지 몰고 온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아침 8시 20분쯤 평소에 이제 변두리 지역에서 발전되지 않았던데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우리 상가 입주자 보호법 관련된 문제도 있고 실제로는 보통의 경우는 서로 이제 합의하면서 이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으로 이제 감정적인 싸움.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아주 유명한 사례로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의 그 위치가 지금 서촌이죠. 예, 서촌이죠. 여기가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르고 건물값도 많이 오른 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발전되지 않았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헌법에서 뒤쪽으로 이제 많이 하면서 많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사정하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죠.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임대료가 3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새 건물주가 이제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배 정도 오른 건데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갔는데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었다고요.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계약이 갖고 있는 1년 건물의 그 단위로 위치가 갱신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서촌이죠. 네, 근데 5년이 이제 지나면 땅값이 많이 임차인이 오르고 그렇게 건물값도 갱신 많이 요구를 오른 해도 데잖아요. 임대인이 꼭 수용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이제 족발집을 운영을 했고 이 새 주인은 2016년 1월에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이제 5년을 하면 2016년 5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5년 기간을. 그러니까 새 임대인이 그러니까 새 건물주가 월세를 이렇게 대폭 올리면서 이 조건이 그대로 할
할 거면 남아있고 아니면 나가라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임차인, 그러니까 지금 이 족발집 사장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명도 소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포를, 가게를 이제 인도해라 나한테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임차인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이긴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강제 집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집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집행관이라고 그러죠. 집행관들이 가서 집기를 다 밖으로 빼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시키는 그런 강제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12차례를 했는데 계속 이제 임차인이 그걸 수용을 안 했죠. 그리고 계속 저항을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강제 집행하는 가운데서 그 이제 주방에 있던 어떤 그 자재에 손이 이렇게 잘리는 그런 부상까지도 입었었어요. 이 또 족발집 사장.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아주 그냥 극도로 최고조로 가면서 임차인이 결국은 임대인 집 근처로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이날 사건 당일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감정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이런 둔기로 머리와 뭐 어깨를 막 이렇게 때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빼내서 일정한 장소에 근데 보관을 말씀하시는 시키는 중에 이제 강제 집행 중에 지금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용을 안 했죠. 이게 이제 그 집행관이 사람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 끌려 나가기 위해서 그 싱크대 같은 데 팔을 잡고 늘어지다가 이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양측이 지금 뭐 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이 너무 큰 갈등으로 이제 치달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이날 자, 갈등을 빚어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직전에 두 사람이 전화로 일단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 직접 들어보고 이거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 포함해서 저희 애들까지 다 구속시킨다고 막 이러면서 애 아빠 막 배 나온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비하 발언하고. 이게 이제 그 집행관이 사람을 끌어내야 어떻게 되거든요. 들으면 좀 협박을 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한 번에 벌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서로 간의 감정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서로 이제 뭐 서로 싸움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명도 소송도 하면서 또 이제 뭐 저기 족발집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가 끊어지는 부분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화 통화 사정에서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딱히 이제 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결된 것으로 보면은 서로 간의 감정이 쌓이는 건 맞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뭐 형사적으로 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까지 다 구속시킨다고 지금 막 이제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애 것은 아빠가 이 배 임대료가 나온 거 갑자기 뭐 얘기하면서 4배로 폭등했다는 발언 것에서 이제 갈등이 하고. 시작된 것인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 건물주가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점도 또 드러났어요. 이건 어떤 한 번에 벌어진 게 이게 이제 그 297만 원, 한 300만 원에서 1,200이면 한 4배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5년 그 1년 내에 전 월세의 5%를 초과해서 증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이렇게 이제 폭등한 그 월세를 제시했는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할 거만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 계약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서 이렇게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텐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제 유지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계좌번호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이런 계약은 양 당사자가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두 사람은 그 신뢰관계가 애초에 좀 깨진 상황에서 계약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하다
하려고 하다 건물주가 보니까 이렇게 잘 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많은 그 월세를 계좌로 주시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는 이제 제 297만 원 이 추측입니다만은 월세를 입금을 했다. 그러면 할 이제 것만 계약이 하고 연장된 아니면 것으로 말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또 이 근거가 되는 건 계약이 아닌가요? 임대차 그건 아닙니다. 계약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대에 계약이라는 거는 갔던 의사가 근거가 합치가 있어요. 돼야 만약 되는 거죠. 그랬다 그러면은 임대인은 1,200만 원 적정한 월세고 선에서 이쪽은 합의가 그냥 되면서 그 297만 원 이렇게까지 기존거에서 조금 치닫지는 오른 거에서 않았을 주겠다. 텐데 이거는 임대인이 합의가 원하지 안 이루어진 않았던 거기 것 때문에 같아요. 이거는 이 계약의 성립이 임차인과의 안 되는 계약이 거죠. 그 이제 그거와는 유지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거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도 가르쳐 자, 지금 주지도 이게 않고 오랜 이런 기간 상황이 동안 됐고. 양측의 갈등이 근데 이 불거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사실간의 의견이 이런 분분하거든요. 양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이 그 신뢰관계가 현행 있어야지 상가 그 임대차 계약이 보호법이 이루어지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의견도 이두 있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그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뢰관계가 5년을 애초에 1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깨진 것이 시민단체 상황에서 쪽의 주장인 계약 거고요. 관계를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는 새롭게 그러면 하다- 그 건물주들, 하려고 하다 이게 이제 보니까 흔히 잘 말하는 안된것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혹시 누가 그, 지켜주느냐고 계좌로 하는 논란이 지금 기존에 생기는 이제 겁니다. 어쨌든 297만 원, 이 그것도 이제 월세를 본인의 입금을 했다. 재산권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계약이 함부로 연장된 5년을 것으로 늘린다는 볼 것 수 자체에 있는 대한 그것도 재산 근거가 되는 건 변동을 누가 아닌가요? 책임질 그건 것인가에 대한 아닙니다. 막대한 그러니까 이제 부분인 거고요. 계약이라는 또 하나는 거는 권리금 회사가 관련된 합치가 부분이죠. 돼야 됩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임대인은 조항으로 1,200만 들어와 원 있습니다만은 월세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이쪽은 얼마나 인정해 줄 297만 것인가에 대한 기존 부분은 거에서 사실 조금 올린 논란이 될 거에서 수가 주겠다.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의가 안 전체를 다 이루어지고 인정해 준다고 이건 하면 계약이 사실은 성립이 과잉된 안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와는 상관이 너무 없는 적게 된다고 거다.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두 이게 가지가 큰 오랜 쟁점이라고 기간 볼수 동안 있습니다. 양측의 예. 갈등이 불거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자, 누리꾼들 임대차 사이에서도 보호법.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글쎄요, 이제 땅값이 무엇보다도 오르고 건물값이 이 오르면서 현행 빚어지는 상가 그런 임대차 갈등 상황 개선이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벌어진 있는데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5년을 1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 쪽의 주장인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는 그러면 그 건물주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소유주들의 재산권은 누가 지켜주느냐고 하는 논란이 지금 생기는 예.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제 본인의 재산권인데 그걸 함부로 5년을 늘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재산 변동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막대한 부분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권리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은 조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를 다 인정해 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과잉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너무 적게 된다고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임대차 보호법. 글쎄요, 이제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면서 빚어지는 그런 갈등 상황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이 궁중족발 사건은 서울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경리단길, 서촌, 성수동, 연남동 등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주차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뜨면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책이 진짜 없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중간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는 객관식과 서술식 형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9주차 학습 내용은 부동산과 세금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동산 세금 상식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와 임대, 양도, 상속과 증여 이와 같은 각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과 세액 계산, 신고 납부 방법 등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0주차에는 부동산 연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통상 연금은 국가나 사회 또는 기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간에 봉사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되죠. 그런데 부동산을 활용한 연금도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고 그들이 사망을 하거나 이주를 했을 때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농촌에 사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0주차에는 이와 같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TI, LTV 등과 같은 부동산 금융 규제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가열지구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 차에는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리츠와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큰 목돈이 필요하고 또 각 거래 단계마다 양도세나 보유세와 같은 세금적 제약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을 현가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투자를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선호되는 것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와 펀드입니다. 특히나 리츠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피값 한 잔으로도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나중에 배당 수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11주에는 부동산 리츠와 펀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수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커피값 한 잔 5,000원, 만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2주차와 13주차에는 낡은 도시의 재생이라는 타이틀로 도시재생과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2주차에는 도시재생과 핫플레이스라는 소 타이틀로 골목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문화가 꼽혀서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그 지역을 한번 다녀오라고 권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대상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남동, 익선동이 대표적입니다. 13주차에는 고가도로 또는 철도를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도시가 살아나는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역 고가를 없애고 만든 서울로 7017 혹시 가보셨나요? 네,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만들어진 폐철로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모이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가나 철로를 없애서 도시가 살아나는 사례를 보여주고 논의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12, 13주에는 그리고 14주까지 우리가 앞서 팀을 꾸리게 되면 팀 프로젝트 발표를 3주에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주차에는 3기 신도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찬반 논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기 신도시가 아직 다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정부가 2기 신도시가 보다 조금 더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도 찬반으로 나눠서 3기 신도시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14주의 수업이 끝나면 마지막 15주에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말고사를 치를 예정입니다.